지금 할 거는 아마 이 케이스별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제 케이스별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태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가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예전에 그 과거의 화석 기록들을 보면 이제 지구상의 그 동물이나 식물들이, 생물종들이 거의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죠. 0. 몇 마리. 거의 멸종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종들이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매몰, 그 포유류, 조류, 양서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서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알려진 종들로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이 멸종하고 있어요. 다른 종에 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나 조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멸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한 100마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의 멸종이 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될 때는 향후에 이제 전종이 이제 1000마리, 1000마리가 아니고 1000종 넘게 이렇게 절멸할지도 모른다, 멸종할지 모른다 이런 아까 전에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는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물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거에 생활에 변화가 왔을 때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 적응하거나, 그죠? 그냥 적응해 사는 거죠. 그냥 적응해가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좀 더 벗고, 예? 이렇게 좀 선풍기 좀 많이 쐬고, 좀 더 물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사를 가야죠, 예, 좀 더 서늘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들 같은 경우에는 멸종하거나 이동하거나 적응하거나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류나 포유류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행동권이 넓거나 좀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종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다시피 멸종할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에 그 식물종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양서파충류는 몸집이 작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동 거리도 작기 때문에 아까 전에 또 신체적으로 이제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기후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 속도도 그 기후 변화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멸종하는 그런, 그 사이에 적응할 수 있으면 적응을 하는 거고요. 아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 그대로 멸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쭉 보시면은 예전 연구 자료지만 이렇게 그 남해안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남방 한계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상록하륙수림, 그러니까 동백나무나 후박나무 같은 그런 상록하륙수림이 자생하는 그런 지역이죠. 전체적으로 대륙을 나누더라도 요 지역은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 해안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동일하게 기후의 조건을 가지는 데가 이제 이렇게 한계선을 동일하게 가지는 데가 일본은 이쪽 지역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기후변화를 연구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기후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살던 애들이 이렇게 쭉 북쪽으로 이제 뭐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좀 더 위쪽이 온난해지면 이 서식지가 올라간다고 예측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게 쭉 올라가겠죠. 그럼 이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죽을까요? 변할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일본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일본에서는 이 밑에서 잘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프팅 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도 이게 딸려 올라올지 아니면 요것만 밴드만 올라갈지 잘 몰라요. 특히 일본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쭉 같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밑에 이렇게도 잘 살고 있으면 굳이 기후변화에 덜 민감한 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우리나라 자료만 쓰게 되면 이 한계선을 모르는 거예요. 북방 한계선 알지만 남방 한계선 모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또 위쪽은 알지만 밑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게 보면 딱 섬 같지 않아요? 그죠? 섬이죠. 그 북한이 이제 위에. 제주도에는 지금 안 살잖아요. 네? 제주도에는 분포도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는. 이거는 그냥 간략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온선을 이렇게 대략 이렇게 나타낸 거라 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북한의 자료가 없고 그리고 중국의 자료가 우리가 뭐 획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 일본 이게 같이 못하게 되면 되게 제한적인 우리나라가 뭐 꽤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작거든요. 예전에 이제 국제학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중국 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랑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얘들은 원체 대륙도 크고 또 위도 경도 이 차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모델하는 거나 뭐 이런 변화를 보는 것들은 대륙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체 크고 변수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확 눈에 잘 띄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위쪽에 대한 자료가 없죠. 일본에 대한 자료가 잘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 자료도 잘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공유하려고는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생물 주권, 생물 자원이 돼가지고 또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공유를 안 하는 거죠. 중요한 뭐 자생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잘 안 하는 그런 터부시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좀 뭐 공개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조하자는 것들은 많은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연구할 때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그 남방한계, 북방한계에 있는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밀하게 이제 전국 잔향경조사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제 자료 그 국제 연구자들끼리 자료 협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림청, 이제 산림에 관련된 식물에 관련된 그러니까 가장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이 바로 식물종이거든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에 조금만 민감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멸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식물의 그 분포 이동, 분포 연구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이나 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민감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분포 연구를 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실 잡밤나무, 그리고 나도 밤나무, 그리고 뭐 봉의 꼬리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얘들은 분포가 지금 남부 지방에 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주로 그 경북 이남, 경남, 전남 이쪽에 쭉 많이 돼 있고 서해안 따라서 이렇게 쭉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계 식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산 식물 해가지고 특정한 이런 지역에 아까 전 희열이처럼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종들을 해가지고 특산 식물로 해가지고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상나무, 그리고 뭐 요강나물, 노강나무, 호라비 바람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뭐 한라산이랑 저쪽이 지리산 쪽에 쭉 분포를 하고 주로 이제 고산지대에 이렇게 주로 구상나무들은 분포를 많이 하는 거고요. 노강나무 같은 경우에도 주로 내륙 지방에 이렇게 좀 많이. 그리고 북방계 식물로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쪽 지역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방계 식물이랑 좀 차이되게 주로 강원도 쪽이나 경기 북부 쪽에 많이 서식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 다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걸 저희가 보는 건가요? 그런 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생하지 않고 주로 특히 조경 식재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로 일반적으로 많죠. 그래서 그 전국자연환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은 이제 식재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긴 한데 그리고 요즘 뭐 조경에 관련된 이렇게 관리가 또 잘하고 또 트레이닝 같은 걸 잘 시켜가지고 또 예전에 살지 못했던 지역에 많이 살기도 하고 이런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조경 식재지가 아니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아마 그 식재된 건지 아니면 자생한 건지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추 연구를 좀 했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9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연평균 기온 그리고 기온의 계절적 변동, 얼마나 기온들이 많이 변하는지. 내륙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변하고요. 해안 지방에는 뭐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바다 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이 좀 적은. 그리고 가장 따뜻한 분기의 평균 여름철 온도, 겨울철 온도, 연 강수량, 여름철 강수량, 그리고 그 적설량 이렇게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19개가 있는데 왜 7개만 보여주는가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최적화한 것들을 골랐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남방 식물들, 노강나무, 나도밤나무, 사스레피 세 종에 대해서 남방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나도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분포를 하는 게 보이시죠?
해안선 따라 쭉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노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리산이랑 덕유산 요쪽 지역의 내부 지역, 그리고 사스레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해안에 따라서 이렇게 쭉 분포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랑 비슷할까요? 쫙 보시면 아까 전에 남해안 있는 것들은 강수량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고, 그리고 계절적 변동, 해안선 따라서 쭉 위쪽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위쪽으로. 연평균 기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안에 비해서 서해안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쭉 많이 올라오는 식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측한 까만 게 이제 빨간 거는 저희가 수집했던 자료고요. 저희들이 수집했던 자료고, 까만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자료인 거죠. 주로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는 것들은 주로 대부분이 강수량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것들이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 영향을 많이 받겠죠. 강수량 시나리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반면에 이제 꼬리조팝, 꼬리진달래, 상겨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북방계 식물이랑 연관이 상당히 많은 거죠. 주로 북쪽에 쭉 분포를 하고, 특히 이쪽에 상당히 꼬리조팝 같은 경우 여기 북부지방 지역에서도 뭐 속리산, 소백산, 뭐 이런 태백산 이쪽으로 상당히 좀 분포를 많이 하는. 네? 네. 이렇게 꼬리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조팝나무는 아시나요? 조팝나무 중에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조팝이. 네. 꼬리 이렇게 오리 엉덩이 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딱 나옵니다. 아, 왜 꼬리 조팝이구나 하는, 꼬리처럼 생겼어요. 상당히 이제 북부 쪽에 많이 자라고요. 그래서 이쪽 북부 쪽에 주로 영향을 받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겨울철 기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얘들은 북부 쪽에 있는 기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사이에 통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지형 같은 뭐 향이나 그리고 수분, 지형에 관련된 인자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후 쪽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에 있는 것들은 강수량, 위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러면 이제 얘들이 향후에 기후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까만색들이 어디로 이동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요. 이건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나리오도 엄청 많고요. 시나리오도 되게 많고, 시나리오도 애석하게도 이제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미국에서도 만들고, 호주에서도 만들고, 영국에서도 만들고, 영국에서 또 뭐 일본에서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중에 이제 A1, B, RCP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동을 하면 얘들 따라서 생물 다양성도 이동할 거고, 생물 다양성이 이동하면 보호지역도 좀 더 새롭게 지정을 해야 되고, 이동 경로도 좀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죠? 야생동물 이동 통로나 여러 가지 코리도어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뭔가 정책을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는 게 어떤가 하면, 어려운 얘기로는 이제 앙상블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앙상블 하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같이 쭉 어울려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피 이런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제 연구 동향들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모든 시나리오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가지고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연구들을 최근에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북한 자료가, 물론 저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자세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종이 어디에 있는지, 북한의 어떤 종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들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북한 쪽도 좀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기후변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국제적인 공조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옛날은 어땠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간 플레이스토세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출현하기 직전 그쪽에 있어가지고의 기후를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기후를 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적어도 30년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후는 아까 전에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이상을 봐야지 그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기록이 정확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다더라,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더라, 뭐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후 변화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이런 그 화석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화석의 꽃가루를 통해 가지고 이때 번성했던 식생들이나 뭐 어떤 식물들이 살았는지를 이제 추정해 가지고 이때의 온도들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 정철한 교수님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여기가 아마 시화호 근처인데요. 보시다시피 시화호 근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온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베리아는 안 돼도 몽골 정도, 한냉한 온대 내지 한대의 기후, 약간 만주 정도 온도가 됐다고, 예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추웠다, 이런 연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벚꽃이 좀 일찍 폈죠? 그죠? 이게 느렸다 빨랐다 합니다. 예전에 기후변화 연구 중에 또 하나의 재밌는 거는 일본은 벚꽃 축제를 매년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벚꽃 축제 시기를 항상 한 200년, 300년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벚꽃 시기가 언제 피어나는 걸 해가지고 이게 기후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71년부터 2002년까지, 이것도 30년이죠. 딱 보시면 30년 기후를 통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되게 좀 비슷해요. 보면 그게 하루 이틀 차이 정도로 이렇게 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저가 원래 거를 쭉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저도 보니까 이걸 해봤는데 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이게 뭐 그에 변화하는 이렇게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기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항상 틀린다는 원성을 많이 듣죠. 그래서 축제를 제때 못 치른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기후의 그런 변덕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의 변덕, 이런 기후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변이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생기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는 좀 더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추워지는 경향은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바로 이제 고산지대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기후 변화가 생기면 멸종하거나 이동하거나 적응하거나 세 가지인데 얘들은 보시면은 이게 꼭대기에 있잖아요. 꼭대기에. 꼭대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멸종하거나 적응하거나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주로 이제 뭐 100m에 0.1도씩 떨어지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단 말이에요. 기온이.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잘 적응되어 있는 애인데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세력이 줄어들면서 그냥 이 스스로 고립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취약하게 해가지고 멸종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클 것이 아마 고산지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취약한 지역이 한라산 백록담 쪽에 있는 뭐 한라산 쪽에 정상부에 있는 뭐 구상나무나 뭐 시롬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지리산. 우리나라 크게 높은 지역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없는 대신에 거기에서만 이제 또 자생하는 종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의 관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대나무 심는 여기 대나무 심나요? 그죠? 못 보시죠?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대나무를 심더라고요. 대나무 심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가시면 실내에 대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대나무가 어떤 종인가 하면 상당히 이제 좀 따뜻한 데에서 잘 자라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서울에 이렇게 심기는 서울이나 경기 이쪽에 심기는 좀 어렵고 지금 한계선이 아마 이 정도에서 좀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충남이나 이제 경북 지역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그래도 뭐 집 뒤쪽에 이렇게 대나무 밭이 있거나 이런 정도가 많은데 조경 이렇게 되게 좀 멋있잖아요. 대나무 쭉쭉 뻗어 있고 푸르고 그래가지고 사군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뭔가 하면 춥거나 바람 많이 불면 고사를 하거든요.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계속 북상하는 거예요. 얘들의 대나무의 서식지가 점점 하고 그 중에 이제 조리대 같은 애들은 점점점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리대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이게 여기 딱 보시다시피 조리대가 이렇게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죠. 예. 씨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종자를. 그냥 말 그대로 쭉 계속 타고 올라가는. 지리산에도 엄청 많아요. 지금. 지리산에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 조리대 때문에 계속 얘들은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타고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뭐 걔들은 아예 뽑아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뭐 그런 정도로 많고 특히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반달가슴곰이 맨날 이렇게 이쪽 숨어서 다녀요. 이쪽 밑으로. 그래서 맨날 반달가슴곰 추적하시는 분들이 맨날 찾기 힘들다고 애들을
전파도 잘 안 보이고. 얘들은 지금 이 제주조리 때는 좀 낮은 편이지만 지리산에 있는 조리 때는 좀 뭐 어떤 경우는 좀 크기도 하고 막 키까지도 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추적하기도 힘들고 잘 보이지도 않고. 네? 조리대가 대나무랑 비슷한. 예. 대나무는 이렇게 쭉 길게 뻗는데 조리대는 이렇게 좀 낮고 대나무 잎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리산도 좀 추운 걸로 되지 않나요? 네, 추운 그럴 순 없잖아요. 남부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점점 확산되는. 대나무는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네, 잘 자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온들이 좀 올라가는 예, 그런 하나의 반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 연구는 현재는 지금 이 정도고 30년 뒤에 이렇고 2001년도에는 지금 뭐 요 정도까지 내려왔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점점 위로 올라간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풍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얼음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얼음골 사과나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막 바위 밑에서 막 찬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쭉 나와가지고 시원하고 여름에 이런데 뭐 피서가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 잘 자라는 무슨 사과 같은 건 당도도 높고 단단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지역은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온도의 차가 좀 적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예, 그런 지역에 주로 자라는 이런 뭐 월귤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만 특징적으로 자라는 식물들이나 경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에 상당히 좀 취약한 기후 변화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이게 차이가 적은데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변화만 있더라도 상당히 멸종하기 쉬운 그런 식물이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식물인데요. 여기도 외래식물 많죠. 네. 외래식물은 이게 이제 외래식물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적응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뭐 이렇게 문제거리도 나오진 않을 건데 얘들의 가장 장점이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엄청나게 적응이 빠르고. 근데 왜 이게 적응이 빠를까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했을 때 보면 뭐 그 기후에 잘 반응한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고온에 적응하는 그런 뭐 시포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 주로 외래종으로 해가지고 잘 확산된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충. 곤충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네. 곤충은 각자 자기 종마다의 그런 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알을 까고 번데기 되고 뭐 성충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기후에 딱 민감해가지고 요 온도가 되면 얘가 딱 변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충이 되거나 날개를 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되면 얘들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날개 피다가 그냥 얼어 죽거나 아니면 그냥 몰살. 그리고 얘들은 보면 딱 몰려 있거나 되게 상당히 좀 제한된 지역들에 이제 분포를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곤충들도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충격이 딱 오게 되면 얘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멸종되거나 사멸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쭉 나타낸 걸로는 주로 이제 현재 지금 백두대간 위주로 해가지고 이 높은 산 세 줄 나비가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2030년, 50년, 80년, 50년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50년에는 그냥 80년에 멸종.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가지 않았을까? 북한에 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는데 알 수 없는 거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딱 섬이에요, 섬. 그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양사파충류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종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주도롱뇽이라고 이제 제주도에만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취약하다고 지금 계속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가창오리예요. 원래 이 가창오리가 되게 그냥 그냥 미움을 한꺼번에 한 몸에 받았죠. AI 때문에 그럴 애들이 아닌데.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그럴 애들이 아닌데 하여튼 미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얘들은 되게 장거리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AI를 발생시킨 주범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이 가창오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한 10마리 정도를 이렇게 무선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봤더니 얘들은 엄청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있다가 한 3일 만에 시베리아 몽골 이쪽까지 가더라고요. 쭉쭉쭉 가더라고요. 달았던 애들이 쭉 좀 안주가고 뭐 시베리아 가고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얘들은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게 얘들이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얘들은 먹이를 찾아서 남아하는 철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와가지고 먹이 먹고 새끼 다음에 다시 애기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그 밑에 있는 상황을 모르는 우리나라 상황이. 근데 2003년에 초에 되게 이제 막 이 얘들의 분포들이 막 흩어졌어요. 이 중에 하나가 얘들이 항상 이렇게 앉던 자리가 아니에요. 얘들은 항상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게 각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대요. 이렇게 뭐 자기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북두칠성 이런 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대요. 뭐 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쭉 거기로 갈 건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내리려고 봤더니 얼음이 얼어 있어. 그때 날씨가 다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냥 금강이 있죠? 아마 금강호가 그냥 다 얼어붙었어. 그럼 얘들이 내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날아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좀 안 얼은 데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얘들은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륙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일단은 장거리 이동을 대비를 해서. 근데 딱 열심히 먹고 목적지가 저기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이게 보니까 없어.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탈진을 하는 거죠. 탈진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두루미 연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주로 두루미도 이제 겨울철에 그 낙곡들, 철원 지방에 이제 철원 쌀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낙곡들을 이렇게 많이 주워서 먹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낙곡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이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조류들이 이동들이 상당히 좀 제한들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 이제 장거리 이동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상당히 취약한 종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술이 좋아져서 그죠? 웬만하면 다 그냥 잘 먹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구 사과 유명했지만 요즘 대구에서 사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마 여기쯤에 충주, 영주, 봉화 이쪽에 아마 사과 제일 많이 날 거고요. 그죠? 고성에도 이렇게 녹차를 한대요. 저도 이거는 그때 이거를 준비하면서 받는 건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한라봉도 뭐 김제에서도 한라봉하고 물론 하우스에 하겠지만 이 농업에 관련된 변화들이 상당히 많고요. 점점 이동하는 거 보면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멜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이 그림 많이 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조상대, 조간대, 조화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물 다양성이 제일 높은 지역들은 이런 조간대 지역들, 뭐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고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다양한 그 서식 환경들을 제공하는 조간대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밀물과 썰물 작용들이 계속 있는 것들이 이 조간대의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조간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고 다시 뭐 조상대 이쪽이 이제 다시 조간대가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원래 생태계로 그대로 이동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간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그리고 조상대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해수면이 그냥 쭉 올라오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들 대신에 이제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제한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나라나 뭐 많은 국가, 많은 지방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주로 어느 정도의 그 원칙적인 제한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이 정도 수준에서 연구들이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갯벌들이 이제 그 파괴되거나 아니면 갯벌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교란 얘가 이제 이런 산호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산호를 이제 파괴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산호를 훼손하기도 하고요. 특히 예전에 제가 봤는 동남아 쪽에 우리 많이 드시는 카텔 새우 이만한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동남아 이렇게 해안 습지에서 이런 형태로 오징 그 새우 양식장을 만들고 여기서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가 쪽에 이제 그 무슨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으면서 옹벽들을 많이 쳐가지고 이 조류의 이동들을 막는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나라도 이제 주로 간척해가지고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 지역을 농경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 시흥에서도 아마 MTB 쪽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막아서 아마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 뭐 이런 작업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란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또 파괴되는 건 생물학적으로 파괴되는 것들은 기름 유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환경부 자료긴 한데요. 이제 뭐 한겨레 신문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 있던 것들이 기름에 역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해양에 이 저서 동식물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씻겨 나가고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5년, 10년씩. 그래서 뭐 완벽하게 복원은 안 되지만 이것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하려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갯벌의 훼손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사고, 이벤트 같은 사고, 그 사건 사고 같은 이런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갯벌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많이 보셨죠? 기후변화 시나리오. 얘들이 이제 영구동 토층들이 이제 계속 기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항상 이런 식의 시나리오 4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아까 전에 했듯이 3, 4.5, 6, 8.5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그냥 영구동 토층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든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영구동 토층이 어느 정도 안 없어지진 않아요. 지금의 어느 정도의 그런 훼손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훼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만큼의 양들이 바다에 쏟아져서 그만큼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해수면 상승 요인을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로 보죠. 그냥 말 그대로 물은 팽창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팽창 기능들이 있어요. 자체 물이 그냥 더워짐으로써 해가지고 팽창되는 게 있고, 그리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면 상승 요인을 크게 2가지로 보고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기 말에서는 30에서 45, 그러니까 2100년에까지는 30에서 45 정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에서 45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요.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인가 하면 여기가 어딘가 하면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거든요. 사우스 플로리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저쪽에 그 큰 쪽에서 동쪽 끝인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해밍웨이가 살았던 뭐 키웨스트라는 지역이 여기 맞은편에 쿠바 있고 뭐 이런 데인데 이쪽 지역들이 다 이제 습지예요, 습지. 되게 낮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습지예요. 그래서 뭐 악어 살고 뭐 이렇게 이쪽 관광도 많이 하고 항상 뭐 홍수나 뭐 허리케인 오면 항상 잠기고 이런 지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습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딱 1m만 딱 높아지면 그냥 국토가 이 정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쭉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 정도가 아마 그대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해안가가 가장 취약해요. 해안가. 특히 해안가들은 높은 지역의 내륙 쪽이나 이쪽은 솔직히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러나 이제 시흥이나 이런 해안가 쪽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형성돼 있으면 쭉 타고 올라오면 조금의 이런 그 해수면 상승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토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많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 갯벌이 없어지겠죠. 그죠?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렇게 거기 있는 갯벌들에 있는 그 모래나 해안 세굴이 증가해가지고 퇴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하수의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해수면이 지하수면에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원으로, 저는 여기가 상수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수원에 있는 그 지하수를 그대로 들어와서 그 염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식수에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초기에 나왔었던 식수 부족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연구했었던 것 중에 보면 저기 하동 이쪽 지방에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섬진강 쪽으로 쭉 타고 올라오는데, 염분 피해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약간 소금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눠져 있고, 특히 식수 같은 경우에는 염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뭐 해수면 상승들이 동반되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태풍이나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조그만한 그 쓰나미, 지진도 많이 요즘 최근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의 약간의 이제 쓰나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하면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그대로 많이 물에 잠기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이제 망그로브라고 해가지고 해안 쪽에 이제 주로 서식하는 이런 망그로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들이 바다에만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봤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생물 다양성들이 있어요. 이 안에 물고기들이나 이쪽에 이제 뭐 동물들이 살거나 이렇게 상당히 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이제 해일이나 쓰나미, 해일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해수면 상승의 완화 효과 같은 것들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뭐 이건 여담으로서 해가지고 이제 혹시 그 남해 그 어부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해안가 주변에 숲을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나무를 일부 식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망그로브랑 비슷하게 했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뭐 과학원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해안선이 많이 줄었대요. 2010년에 해안선들을 쭉 비교해보게 되면 해안선 길이를 1900km. 이거 대부분은 저거죠. 우리나라 리하시스식 해안인데, 그죠? 근데 이제 뭐 저기 간척을 통해 가지고 해안선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굴곡이 있던 것들이 간척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직선화되면서 해안선도 많이 줄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해안에 있는 그런 해수면 상승을 따라서 상당히 같이 줄어 있는 그런 연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서 어떻게 습지를 보호할까? 미국에서 이제 EPA라고 하는 우리나라 환경부랑 똑같은 기관인데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덩이 크기 때문에 이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아까 플로리다 보셨다시피.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계속 퇴적물을 공급해가지고 습지 능력을 계속, 그러니까 쓸려낼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굴을 통해가지고 습지들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심하거든요. 물론 해수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퇴적물을 쌓아주자, 이런 대안도 있고요. 아예 아까 전에처럼 그냥 이렇게 좀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습지를 좀 완화해보자 라는 부분도 있고,
또 개발을 통해서 이런 습지 훼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안 쪽에 뭐 리조트 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지 말자. 그리고 조수 방지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조수에 따른 쇄골들을 좀 방지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 나가는 거죠. 이게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쓸어 나가는 거죠. 이 흙들을 다시 파 나가는 거죠. 계속 파 나가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산림도 똑같아요. 산림도 보면 그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 같은 거 보면 그냥 표토라고 하는 그 식물들이 이렇게 씨가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영양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흙들이 있거든요. 그게 표면에 한 20, 30cm 정도 있는 그 땅들이 홍수에 싹 들려 내려가면 그쪽에 이제 복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게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 북한이 지금 땔감으로 그 나무들을 이제 뒤쪽 산에 다 베가지고 지금 북한은 지금 거의 산들이 이제 벌거숭이 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이제 그 민가 주변에는 거의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다 땔감으로 쓰고 땔감으로 쓰는 데는 이제 경작지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래서 언제 그냥 한번 홍수 한번 싹 나면 그냥 싹 쓸려 내려가고 거기서는 이제 농작물도 못 자라고 나무도 잘 못 심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습지를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갯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 찾아봤는데 주로 이렇게 확실한 답이 없어요. 보면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한다. 이것도 뭐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부분인데 뭐 1번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니까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신에 기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저감시켜보자 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그리고 연안습지를 잘 보호하고 해수면에 적응하는데 아까 전에 EPA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잘 세워보자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링. 얘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패턴으로 얘들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쇄골되고 어느 지역이 퇴적되고 있는지를 장기적인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이나 실무자를 양성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들 이건 이전에도 닥쳐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전에 닥쳐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이런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건이나 실무 양성해서 보건의 습지 보건에 관련된 관리자 전문 지식들을 꾸준히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나 서식지의 이런 외래종들 침입이 이런 식으로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자. 그리고 기후진동이라고 하는 얘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니터링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을 그린다고 얘들은. 기후들은 항상 사이클을 그립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거든요. 항상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사이클이 어떤 건지 잘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잘 세워보자. 그리고 중장기 대책.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 2년 보지 말고 2100년 우리 후손 세대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뭐 전략 개발, 교육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식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고요. Why is a wetland important? What can we do to help wetlands? How is a wetland affected by climate change? What is the state of wetlands in Hawaii today?
We have about 30% of remaining wetlands on this island, and so we've lost about 70% of them. Wetlands today are being paved over and destroyed by people. Birds and other animals and plants are having to move from their homes or die. I think it's important to conserve and to protect our wetlands because they've always been important to us here in Hawaii. The Hawaiians, even till today, use them for our lo'is and also for our local i'as, our fish ponds. They serve as a source of flood protection. They help us to keep our water quality and to prevent a lot of harmful things from entering the ocean. Pohala Marsh is in the west block of Pearl Harbor. Pearl Harbor is our biggest wetland, and if you know the topography, you can see how it protects the inland areas. Before, this area was actually used as a old landfill and a dump area. We had to bring in heavy machines. A lot of volunteers came out and cleared these stream banks. Afterwards, after we cleared all these invasive plants, we had to do erosion control. To address that, we started planting native plants. Today we're just helping to basically maintain the health of this native ecosystem. We're all interconnected. A healthy ecosystem is one that is diverse and is most resilient to threats of climate change. The wetlands are important because, for one, it acts as a habitat for all the native birds. Two, when a tidal wave comes or a tsunami, it takes out most of the energy from the waves that it breaks down when it comes to us. And three, with all the pollution of CO2 in the air, it soaks up 3 times more than a forest. Climate change is going to be a threat to every ecosystem. With climate change, what happens to the sea? The sea level is rising. So when you have sea level rise, it's going to start to seep into our groundwater. That salty water is going to affect the entire wetland ecosystem. For me, to help malama the wetland areas, the biggest part is education for me. Knowing what a wetland area is, what it's served for, what is its purpose, and then what kind of, what lives here. Getting out there and seeing the native plants and animals gives me a greater understanding of why we need to protect our wetlands. Wetlands are important to all of us. Please malama our wetlands.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하와이는 섬이잖아요. 하와이 섬인데, 얘들이 이제 습지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해수면 상승하면서, 하와이의 습지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뭐, 환경부 같은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이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뭐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담은 동영상인데요. 내가 깜짝 놀랐던 건 뭔가 하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그 초등학생들인데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습지의 효과들이나 습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 뭐 CO2를 흡수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뭐 생물 다양성이 높다. CO2 흡수하고 뭐 또 이런 가치들이 얼마고 이런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래 세대들 지금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하여튼 미래 세대들 앞으로 자라날 애들이 닥칠 일들이잖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알리고 인식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들이 이거의 마지막 저거였습니다.
이건 첫 장에 보여드렸던 그거죠. 이 2050년에 저도 이게 2050년까지 올까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